2007년 시카고 한 경매장에서 이름 없는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만 장의 네거티브, 수백 롤의 미완성 필름, 오디오 테이프와 메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역사 책에 쓸 배경사진을 찾던 존 말로프는 그 상자를 헐값에 구매했고 필름을 스캔하던 중 그것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사진들은 1950, 60년대 뉴욕과 시카고의 일상을 명료하게 포착했고 당시 미국 최고의 거리 사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고 누구의 작품인지도 알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존 말로프는 사진에 대한 내용을 플리커에 올렸고 사람들은 곧 반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와우 뿐입니다. 이런 재능이 어떻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그 필름의 작가는 40년간 봄으로 일하며 14만 장에 달하는 사진을 찍었고 생전에 단 한 점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후에 필름이 발견되어 20세기 최고의 거리 사진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비비안 도로시 마이어입니다. 그녀는 1926년 뉴욕 브롱크스에서 프랑스 이민자 어머니와 오스트리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기작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폭력적인 성향이었고 어머니는 자기애적 기질이 강했으며 오빠는 정신질환으로 보호소와 감옥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그 당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보았던 아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비비안이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위협적이고 불쾌한 성적 경험이나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그녀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극도로 민감했고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주로 프랑스에서 보냈던 비비안은 그 시절 코닥 브라우니 카메라로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1년 혼자 미국으로 건너온 그녀는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를 구입한 뒤 거리의 순간들을 꾸준히 기록해 나갑니다. 성인이 되어 미국에 정착한 마이어는 대부분 전문 보모로 때로는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유모차에 태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카메라는 늘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일 때 엉뚱하고 유쾌했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탐험했고 영화나 쇼를 함께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서 죽은 뱀을 발견하면 집으로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때때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보호적이었습니다. 비비안은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그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저 손을 뻗으려 했을 뿐이었는데요.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리감을 두고 대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밝히기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스파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공간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개인 물건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방안은 완벽히 사적 공간으로 유지했습니다. 비비안은 자기 방에 자물쇠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절대로 자기 방문을 열지 말라더군요. 이웃과 친구들에게 비비안 마이어에 대해 물어보면 그 끔찍한 여자? 하더라고요. 매너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아주 강하고 단호하고 제 공간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가 강했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그녀의 생활 방식은 거리에서 익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거리의 다양한 사람들을 카메라를 통해 차분하게 응시합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노숙자, 노동자, 아이들,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보모라는 특성상 사회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었던 그녀는 렌즈 안에 도시의 변두리와 소외된 이들을 담아냈습니다. 당시 주류 미디어에서 간과되던 이들이 그녀의 사진 안에서는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부유층의 화려함이나 빈민가의 비참함을 과장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진은 당시 거리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흔히 볼 수 있는 연출 사진이나 언론 사진과는 다른 진정성을 지닙니다. 그렇게 쌓인 14만 장의 사진, 그것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말해주는 아카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부분의 사진을 현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만 했을 뿐 작품을 상자에 보관하고 날짜에 맞춰 메모를 남기고 대부분의 필름롤을 그냥 보관했습니다. 나는 내 작품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필름을 숨기듯 찍었고 누군가 자신을 파고들까 늘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유품 중 발견된 한 편지에는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을 사진관 주인에게 엽서로 제작하여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는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입니다. 1950, 60년대는
다이앤 아버스와 게리 위노그랜드 같은 사진작가들이 미국 거리 사진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던 시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인종 문제와 계급 갈등이 표면화되던 미국 사회에서 거리 사진은 변화하는 도시의 일상과 사회 문제를 기록하는 중요한 매체로 부상했습니다. 그 시기 사진가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교류했고 갤러리와 미술관의 지지를 받아 출판과 전시를 통해 거리 사진을 현대예술의 한 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정식으로 사진 교육을 받지 않았던 비비안은 철저히 독자적으로 작업했으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자신만의 시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는 허리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대상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도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은 그녀에게 세상을 관찰하되 직접적인 마주침은 피할 수 있는 완벽한 거리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 카메라를 통해 세상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세계의 가장 친밀한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화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듯 창문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또는 바닥에 들여온 그림자 등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화상들은 단순한 셀프 포트레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추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그녀만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자화상들을 보면 비비안은 자신의 그림자나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그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녀는 40여 년간 14만 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건 거의 하루에 한 롤씩 찍어야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진은 말없이 쌓여갔고 그렇게 그녀의 인생도 사진 속에 함께 묻혀갔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사진을 찍지 않았고 거주지는 불안정했으며 강박적으로 물건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집품은 8톤에 달했고 창고 7곳에 보관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는 저장 강박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의 징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필름은 밀린 창고 보관료 때문에 경매로 팔려나갔습니다. 2009년 초 비비안 마이어는 시카고 길거리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3개월 뒤 세상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2009년 4월 21일 그녀는 83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루프는 집요한 끈기로 결국 그녀의 신원을 알아냅니다. 그는 비비안이 봄으로 일했던 가족들을 추적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최대 10만 장에 달하는 네거티브 필름과 약 3천 장의 인화본 그리고 수많은 필름 롤과 그녀의 개인 소지품들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2011년 시카고 문화센터에서 열린 전시회인 비비안 마이어 시카고의 거리 사진작가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관객들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사진을 20세기 중반 미국 거리 사진의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시의 일상적 순간들 속에서 특별한 것을 포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그녀의 사진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온기와 장난기가 느껴집니다. 2013년 말루프는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5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비비안 마이어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비비안은 생전 자신을 철저히 숨겼지만 40-50년 만에 사진계의 가장 큰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현재 주요 미술관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고 사진집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을 혹은 의도적으로 피했을 명성을 사후에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사라질 것을 찍었고 잊혀질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자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모두 일상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즉시 공유합니다. 비비안의 작품은 이런 시대의 사진의 의미와 프라이버시 경계에 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말루프와 같은 발견자는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 묻힐 뻔한 예술적 작품을 발굴해내었지만 동시에 상업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적 발견과 착취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의 의도나 동의 없이 그녀의 작품과 사적인 부분들은 파헤쳐졌습니다. 그녀의 편지와 녹음은 공개되었고 그녀가 숨기고 싶어했던 가족사는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한 알 권리일까요? 아니면 침해일까요? 비비안 마이어의 삶과 작품은 예술가의 의도, 사생활 보호, 공공적 가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이름을 비비안 마이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종의 미스터리예요. 기억받기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도 함께 걸어주세요.